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림산업의 유인종입니다. 왠지 이걸 들고 있으니까 뭔가 이벤트에 나온 것 같아요. 그죠? 네. 어,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업에서 인사를 하신 분이신가요? 예, 사실 오늘 메가넥스트에서 오늘 와서 좀 얘기를 나눠달라는 청을 받고 사실은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나오시냐 했더니 교수님, 박사님 한 분이 나오시고 컨설팅 펌에 계시는 우리 류량도 선생님이 나오신다길래 뭐 저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가서 어떤 얘기를 할까? 뭐 속된 말로 내가 끝발에서 밀리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안 나오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뭐 저랑 같이 일한 팀장님이 이 프로그램하고 좀 그 긴밀한 네트워크가 있어서 이 자리에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아주 여러분들이 구름처럼 모이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회사에서 가장 재미가 없는 주제, 성과평가, 인사평가, 인사고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열공하시는 모습을 보니 참 저도 새롭게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이름은 아까 소개시킨 유인종입니다. 뭐, 이름이 굉장히 인사에 친화적인 이름이죠. 인종. 어렸을 때는 좀 싫어했던 이름입니다. 친구들이 자꾸 흑인종, 흑인종 이렇게 불러서 싫어했던 이름인데, 제가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기업체 와서 인사의 커리어 앵커링이 되면서 내 이름이야말로 정말 휴머니스틱하고 유니버설한 이름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름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LG 반도체 그 트레이너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너로 일을 하다가 인사로 트랜스퍼 돼서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뭐 LG 반도체가 구 현대전자 반도체 부분하고 빅딜이 됐습니다. DJ 정부 시절에 반도체 산업 구조 조정 일환으로 이렇게 시행된 건데 그때 지금 하이닉스, 지금 SK그룹에서 매니지먼트를 하고 계시죠. 하이닉스에서 일을 하다 LG 디스플레이에서 인사를 하다 제가 대림그룹은 온 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사실 그 몇 가지 그 아젠다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얘기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참고로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은 제가 대림그룹 CHO입니다. 인사총괄 임원인데 대림그룹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우리 HR 커뮤니티에 굉장히 문제, 이슈. 그래서 제가 코끼리라 표현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사실 오늘 주제인 성과평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최근 보니 여러 가지 글로벌 기업에서 스택 랭킹, 뭐 상대평가 제도도 폐지했다더라, 절대평가 한다더라, 뭐 이런 거 이슈를 들으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와 결합이 되면서 그런 이슈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성과평가를 받는 구성원들의 퍼셉션입니다. 아시다시피 퍼셉션은 리얼리티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퍼셉션이 물론 데이터가 좀 오래됐습니다만 평가 불신이 상당합니다. 여기 보시면 60% 정도의 구성원들이 나는 평가 제도에 대해서 불신한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연도가 갈수록 평가 제도에 불신하는 구성원의 포션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런 거죠, 사실은. 사실 우리나라가 그 우리 인사하는 분들이 쓰는 연봉제, 사실 연봉제는 바른 표현이 아니라고 봅니다. 성과급제. 그러니까 성과평가에 의한 차별화된 보상을 하게 된 것은 사실 9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그죠? 특히 방점을 찍었던 시기가 IMF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 전체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야, 그 전에 우리가 가졌던 호봉제가 100% 문제가 된 거예요, 사실은. 100% 문제가 됩니다. 근데 100% 문제였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100% 문제인 양 기업이 생각을 하고 또 그러면서 시스템을 바꾼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상대평가에 의한 보상제도의 차등. 이 프레임이 지금 약 15년, 짧게는 15년, 좀 빠른 기업은 약 20년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외에는 뭐 제가 연구자가 아니니까 연구 데이터를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평가에 대한 불신은 이 수치보다는 훨씬 더 커졌을 거라는 게 제 예측입니다. 두 번째 봅시다. 직무몰입도입니다. 우리 직무몰입도 우리 인사하시는 분들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죠. 그래서 제가 그 타워스 왓슨의 그 2012년도 글로벌 워크포스 서베이에 의하면 글로벌 평균에서 직무가 몰입된 사람들이 약 35%로 됩니다.
그럼 10명 중에 3명 혹은 4명은 우리가 직무에 몰입돼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물론 이것도 퍼셉션입니다. 서베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서베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반면에 한국은 약 17%죠. 10명 중에 약 2명 정도가 내가 하는 일에 커미트먼트 대해서 인게이지 돼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제가 뭐 연구를 직업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최초로 연봉제, 그러니까 성과급제 프로젝트를 했던 게 1996년도였습니다. 6년도에 성과급제 프로젝트, 그 당시에는 다 연봉제로 통칭을 했지만 그 이후에 가끔 평가 보상 관련 교육에 가끔 나갑니다. 가끔 나가는데 이렇게 여러 회사에 계신 분들이 온 분들인데 그때마다 제가 스팟 서베이를 합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의 회사의 보상 체계가 구성원들을 동기부여해서 성과에 연결되고 있느냐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렇게 강의를 했던 사이즈는 보통 50명 정도인데 여기는 한 150명, 200명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스팟 서베이 하면 제가 카운트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여기서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가장 최근에 제가 서베이 했을 때가 약 20% 정도였어요. 20% 정도가 우리 회사는 보상제도가 구성원들의 동기부여와 연결돼서 나름대로 성과와 연동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인사 담당자들에게. 근데 예전에는 그게 더 컸어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1999년이나 2000년, 혹은 뭐 이렇게. 근데 갈수록 흔히 말하는 보상 체계에 대한 효능감이죠. efficacy of reward system. 이런 게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퀘스천인 거죠. 우리 보상 체계라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거쳐서 조직에 안착이 되는 거지만 결국 거기에 설계의 주도적인 이니셔티브를 지는 거는 여러분들 아니시겠습니까? 인사 담당자들. 그 인사 담당자들은 왜 본인이 설계를 해놓고 운용하는 보상 체계에 대해서 효능감이 이렇게 낮다고 느낄까? 그죠? 이거 굉장히 의문거리가, 퀘스천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께 뭐 이게 맞다, 틀리다 정답은 안 드리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회사는 현재의 성과평가 혹은 관련된 보상이라는 게 여러분들 구성원들을 자극을 시켜서 혹은 더 인게이지먼트 시켜서 성과에 실제 연결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 가져야 될 화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재밌는 거는 저도 매년 이거 뭐 보통 이렇게 매년 보진 않지만 가끔 이렇게 페이퍼를 보면 인당 평균 연간 노동 시간, 그 다음에 항상 같이 붙어서 나오는 게 시간당 노동 생산성, 뭐 OECD에서 나오든 어디서 나오든 이런 페이퍼가 나오죠. 한국에서 뭐 KPC에서 나오든 나오죠. 근데 여기 보면 지금 한국 기업을 보면 연간 평균 노동 시간이 약 2079시간인 것 같아요. 2079시간. 아주 뭐 나쁜 시간 같지는 않아요. 뭐 저같이 이렇게 약간 그 옛날 세대 기준으로 보면 저희 세대는 월화수목 금금금이었기 때문에 2079시간이니까 2079시간 나누기 8하면 약 265?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not bad. 1년에 365인데 한 100일 빼고 265일 일하는 게 뭐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노동시간으로서는 우리가 멕시코를 빼고 세계 2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시간 근로임에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우리가 약 29.9달러. 굉장히 많은 투입을 하지만 투입한 시간당 생산성은 굉장히 세계에서 낮은 수준이다. 자, 이것도 우리 인사하는 사람 퀘스천을 던져야 돼. 왜 그럴까요? 이거 뭐 정답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변인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과연 오토메이션이 어느 정도 돼 있느냐 라는 거고, 네, 두 번째 업무의 프로세스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느냐. 근데 이게 시청적으로 연구된 결과는 아니지만 주된 변인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주관적인 판단에는. 제 주관적인 판단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구성원이 10명 중에 8명은 혼이 빠져서 일하고 있는 현상이 있다. 특히 화이트 칼라의 경우 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거고, 아까 류량도 선생님께서도 얘기를 한 걸 잠시 들었는데, 우리의 일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위계적이라는 거죠. 굉장히 위계적이다. 하이라키칼한. 여러분들 그 빨간펜 선생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빨간펜 선생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할 때 수직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사원 대리가 기한하면 과장이 빨간 펜으로 고쳐주고,
부장이 고쳐주고 임원이 또 고치고 위로 올라가서 고쳐주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수직적으로 여러 사람이 붙어서 일을 하는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굉장히 큰 이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직무의 담당자, 그러니까 우리가 잡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의 리스폰시빌리티가 뭐고, 그죠? 어소리티가 뭐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책임과 권한이 뭐다라는 게 없는 거죠.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A부터 Z까지 모든 일에 있어서 사원, 과장, 부장, 임원이 다 붙어서 일을 하는 거죠. 100% 다르진 않지만 생산성이 높은, 예를 들어 룩셈부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생산성이 거의 지금 약 69불입니까? 69불이면 한국이 아까 29.9불인가 기였으니까 거의 2배 이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일을 안 하는 걸로, 제가 물론 룩셈부르에서 제가 살아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미국에서는 살아봤는데 안 하는 걸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 잡 타이틀별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소리티와 리스폰시빌리티가 있어서 그 사람이 실제 일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실행하는 문화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이계적인 거죠, 사실은. 이게 사실 우리 문화적 코드가 갖고 있는 유교적인 문화, 혹은 하이라키란 문화, 문화적인 코드에서 나온 우리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굉장히 큰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제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가 퍼포먼스 포뮬라 이런 표현을 썼는데, 성과 공식, 제가 생각하는 성과 공식입니다. 성과라 함은 지식과 스킬과 애티튜드의 모티베이션을 곱합니다. 이건 뭐 대부분 여러분들 인사하시면서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직 행동론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사실. 뭐 KSE, 뭐 지식, 스킬, 애티튜드는 우리가 흔히 뭐 컨피던시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역량이다. 근데 역량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죠? 우리가 선발 프로세스나 교육 훈련이나 각종 육성 인터벤션을 통해서 우리가 통제 가능한 변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통제 가능한 변수이면은 여러 가지 리서치를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지향점이 뭐냐? 뭐 제가 생각이 이런 것 같아요. 구성원 동기부여를 통해서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을 구현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다. 혹시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 있어요? 없으시죠? 있으면 지금 말하세요. 넘어가기 전에. 오케이. 없다고 제가. 그러니까 노 아규먼트 제가 써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바뀌는가요? 성과주의를 드라이브할 수 있는 동인이 뭐냐? 이 문제죠. 이 문제.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통한 차별화된 외재적 보상을 통해서 할 거냐, 내재적 보상을 할 거냐. 이 퀘스천에 가면은 놀랍게도, 사실 놀라운 것도 아니에요. 놀랍게도 다양한 경쟁적 관행, 프랙티스와 경쟁적 시각이 존재합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대부분 one size fits all, 그러니까 IMF의 폭격을 맞으니까 우리는 모든 걸 다 평가를 통해서 금전적 보상을 차별화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그 당시 컨텍스트에 생각을 한 겁니다. 뭐 나중에 레버볼 때 얘기도 나오겠지만 우리 내재적인 고민이 좀 덜한 상태로 뭔가 우리 연봉제 해야겠다라는 하나의 열풍, 패드 이런 게 부니까 따라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양도 선생님이 아까 중소기업 퀘스천 나왔을 때 대기업 따라가지 말아야 하는데, 저는 대기업은 미국이나 일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글로벌 기업의 유행을 따라하지 않는 게 굉장히 이 시점에서는 필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동기부여의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과에 대한 평가에 의한 성과 수준별 차별화된 외재적 보상을 통한 동기부여가 성과를 창출하는 동의이다. 이런 가정을 가지고 출발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회사를 마케팅 성과주의의 회사라고 봅니다. 마케팅.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펩시코, 그 다음에 예전에 1990년대까지의 GE, 혹은 2000년대 초반까지의 GE,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마케팅 성과주의입니다. 또 하나의 스펙트럼의 저변에는 다른 가정이죠.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가정이 내재적 보상, 그러니까 성취 및 학습 욕구, 그 다음에 성장의 기회, 포트폴리오 오브 커리어 옵션스, 이런 걸 통해 구성원들을 드라이브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극단적인 스펙트럼 보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마케팅 성과주의, 공동체 성과주의.
어떤 회사는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스펙트럼 상의 여러 다양한 지점에 포지셔닝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이디얼하게 두 가지 타입을 꺼내면 여러 가지 프랙티스가 있지만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또 하나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대부분 지금 현재 공공기관의 성과 연봉제도 아까 이슈에 나왔는데 결국 임금 차등 혹은 차별 이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지휘의 제겔치 회장이 1979년도에 모 식당 냅킨에서 바이탈리티 커브를 딱 그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 조직의 구성원은 이 바이탈리티 커브, 뭐 흔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규 분포 곡선 아니면 가우시안 커브죠. 가우시안 커브에 의해서 우리가 임직원들을 판별을 해야겠다. 앞으로 지휘는 가우시안 커브에 의해서 다 상대 평가를 한다. 그래서 뭐 상중하, 상을 쪼개서 상해상, 상, 중하, 하. 그죠? 여러분이 잘 쓰는 SABCD.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근데 이런 마케션 성과주의 보상 분포 틀인 제겔치의 바이탈리티 커브 혹은 여러분들 아시는 가우시안 커브라는 게 유한가? 한번 퀘스천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연관된 질문이지만 외재적 보상과 내재적 보상 어디에 우리가 방점을 둬야 될 것인가? 뭐 이런 퀘스천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자, 가우시안 커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평균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성과자가 있을 거라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죠? 평균. 그래서 평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규 분포에 부합되지 않는 성과 혹은 성과자는 아웃라이어로 돼서 아예 빼버리거나 아니면 강제로 정규 분포에 끼워 넣는 틀이죠. 그죠?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가우시안 커브의 속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커브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파레시안 커브죠. 파레시안 디스트리뷰션이죠, 사실은. 파레시안 디스트리뷰션은 평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과는 평균 이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스트리뷰션의 커브는 아웃라이어를 포함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하나의 뭐 커브 하나 가지고 뭐 이렇게 거창한 얘기를 하시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사실 이 패러다임과 틀이 상당히 우리 성과 평가하는 데서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고, 그다음에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셨다듯이 우리의 기본적인 어썸션을 우리가 규정하는 틀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성과 분포의 기본 메커니즘은 성과 목표는 에버리지에 설정되고 아웃라이어는 정규 분포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B등급의 정의가 뭡니까? Meet the expectations. 성과를 달성한 수준 이런 거죠. 그죠? 뭐 A등급 정도는 exceed the expectations. O는 outstanding. N은 needs improvement. N은 U, 그 다음에 U입니까? U는 unsatisfactory. 이렇게 해서 정규 분포에 회사별로 좀 다르지만 뭐 5%, 10%, 뭐 70%, 10%, 5%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규 분포를 강하게 해서 평균을 중심으로 강제 할당이 되는 커브이고요. 자연히 우리가 사람을 육성시키는 교육 훈련은 에버리지 퍼포머에 중점을 두게 돼 있습니다. 평균에 중점을 두게 있습니다. 보상도 여기에 따라가는 거죠. 에버리지 퍼포먼스를 중간지는 설정한 후 뭐 마켓 타겟을 하든 아니면 내부의 임금에 타겟을 하든 이렇게 분포하도록 임금 설정이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대부분의 기업이 정규 분포에서 SABCD에서 거기에 평가 비율, 구성원의 비율도 거기다 넣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임금 인상에 대한 이율도 거기다 넣고 어떤 분 퍼스널 인센티브의 타겟 레이쇼도 차별화하고, 그죠? 또 심지어 어떤 회사는 성과급까지, 그러니까 집단 성과급까지 평가 결과로 차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맞다고 생각한 겁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냥 뭐 제가 뭐 이거 맞다 틀리다를 여러분께 말씀드려 온 건 아니고 반대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하두를 잡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어보이라고 아이기니스가 2012년도에 The Best and the Rest라는 서베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가 기존의 가우시안 커브가 갖고 있는 성과 분포 틀에 대한 기본 어썸션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가정은 가우시안 커브보다 파레시안 커브가 성과 분포를 더 반영할 거다. 그래서 198개의 샘플에 약 63만 명에 이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케이스에 샘플의 약 93% 이상에서 파리시안 분포가 가우시안 커브보다 성과 분포의 실제 분포를 더 잘 설명하는 걸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성과자는 평균 이하의 분포, 즉 평균 이하가 실제 80%고 평균 정도 한 사람이 10%고 그죠? 아웃라이어, 아웃스탠딩한 사람이 한 10% 정도 있다라는 게 이 연구자의 결론입니다. 사실은 맞다 틀리다는 뭐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글로벌 기업들이 성과 평가상의 변화를 주어왔죠. 사실 우리나라에 너무 각인된 회사가 GE인 것 같아요. GE. 잭 웰치 회장께서 1979년부터 제 기억으로 2001년까지 GE의 체어맨 앤드 CEO로 재직을 하면서 GE식 성과주의, 제가 먼저 표현하기로는 아주 극단에 있는, 스펙트럼의 극단에 있는 마켓형 성과주의를 드라이브를 해왔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그 모델이 맞다고 저희도 도입을 한 거죠. 거기에 따라서 다는 아니겠지만 중견기업도 거기에 따라갔던 그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GE는 2005년도에 이미 상대평가 폐지했습니다. 2005년도에. 그리고 작년도에는 실제 평가 제도 자체를 없앤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평가 제도 자체를. 그래서 연중 상시평가라는 걸 도입합니다. 그죠? 왜 그랬는지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별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을 하고, 앱을 만듭니다. PD@GE라는 앱인데, Performance Development at GE라는 앱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평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한 행정 절차를 다 없애고, 실제 라인에 있는 매니저, 리더가 리얼타임으로 필요할 때 실시간, 예를 들어 기존에는 우리의 어썸션은 연중 단위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어썸션이 있잖아요.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아니죠. 어떤 구성원은 한 달 단위로, 어떤 구성원은 쿼터 단위로, 어떤 구성원은 애뉴얼리 평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도 일단 스택 랭킹, 그러니까 순위 매개 평가 제도를 폐지를 하고 관리자 구성원 간의 커넥 미팅이라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구글은 당연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생각에도. 왠지 구글 하면 그 마케팅 성과주의보다는 다른 쪽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글은 사실 관리자의 성과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 비어 굿 코치 원칙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교육, 아까 류양조 선생님도 교육과 실행 혹은 라인에서 매니저들이 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거 강조했는데 그쪽으로 좀 시프트를 하고 있는 거죠, 구글도. 페이스북도 역시 SNS 회사답게 SNS를 활용해서 하고 시시콜콜 실시간 피드백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시시콜콜 피드백. 그래서 전체적인 트렌드는 연간 단위의 평가 제도가 폐지되고 상대 평가 제도가 좀 폐지되고, 그죠? 그 다음에 매니저와 구성원 간의 아주 리얼타임 인터액션이 강조되는 그런 쪽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사람 뽑기에 까다로운 회사로 유명하죠. 그 다음에 전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스택 랭킹, 그러니까 상대평가 제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예전에 빌 게이츠 회장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회사에 정확히 제가 숫자는 기억이 나진 않지만 20여 명 틀릴 수 있어요. 20여 명의 인재를 데려간다면 우리 회사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최고 경영자인데 왜 상대평가를, 그러니까 우리가 정기분포라는 것을 채택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파리시안 커브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빌 게이츠 밑에 있었던 CEO가 그 말귀를 잘못 듣고 알아듣고 혹은 GE의 상대평가 제도가 더 좋은 걸로 오해를 해서 스택 랭킹을. 근데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매년 하이 퍼포머를 10% 정도 이렇게 아웃플레이스먼트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을 하나 뽑고 그 사람이 전문가까지 육성되는 데에서 동안은 회사가 엄청난 투자를 한 겁니다. 인정하시죠? 그죠? 굉장히 투자를, 물론 구성원은 그 전문성을 가지고 회사에 컨트리뷰션도 하지만 회사 입장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한 겁니다. 그 투자된 인재들이 훌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화를 보시면 뒤에는 안 보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거 사람이 아니고 스택 랭킹이라는 제도입니다. 야, 너를 내가 쫓아내는 거는 구성원의 평가 툴로서의 너의 가치에 대한 코멘트가 아니야. 누군가는 밑에 있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너도 그 시스템에서 스택 랭킹 제도가 나가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결국 스택 랭킹 제도 그 자체가 문제도 있었지만 그 자체도 우리가 상대평가 정규 분포에서 하를 맞으면 퇴출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13년입니까? 11월 달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CHO 리사 브루멜이란 분, 제가 만난 적은 없어요. 페이퍼만 읽었는데 리사란 분이 임직원한테 이메일을 보냅니다. 보시면 뒤에는 잘 안 보시죠? No more curve. 더 이상 커브는 없다. 또 키워드가 no predetermined targeted distribution. 미리 정해진 그런 배분 분포는 없다. 그 뒤에 쭉 읽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적정한 재원을 통해서 매니저들이 팀과 개인별로 속성에 맞는 보상을 할 수 있는 스킨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포인트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거 G입니다. 아까 나왔던 Performance Developed at G입니다. 왼쪽 보시면 사실 실제 앱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요즘은 SNS 앱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이름이 한스라는 사람인데 한스가 프레젠테이션 한 모양이에요.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프롬프트 피드백을 텍스트로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배지, 좋아요 이런 거예요. 좋아요 혹은 내용을 보면 스페셜티 혹은 굉장히 창의적이었다 이런 배지가 있어요. 배지를 날려주는 거예요. 사람한테 날려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그 매니저만 한 게 아니라 동료, 그죠? 혹은 우리로 보면 후배, 혹은 커스터머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가의 소스가 굉장히 그 매니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원화되는 겁니다. 다원화. 그리고 나중에 이걸 빅데이터로 끌어냅니다. 끌어내서 이 사람의 모든 퍼포먼스 셋별로, 액티비티별로 실제 매니저는 어떻게 반응했고, 동료는 어떻게 반응했고, 고객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빅데이터로 쭉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인사평가할 때 항상 공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리선스 이펙트. 최근에 일 잘했던 사람 많이 주는 거. 그게 하나잖아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데이터를 크라우드 소싱해서 평가에 활용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G의 CHO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 연간 단위 피드백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G가 지금 현재 패스트 워크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식스 시그마, 워크아웃 이렇게 했다가 이제 굉장히 빠른 G는 앞으로 10년 이내 산업 인터넷의 10대 회사가 되겠다는 게 G의 목표입니다. 그럼 G는 예전처럼 이렇게 매뉴팩처링 하는 회사가 더 이상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항공기의 터바인 엔진을 보면 그 안에 모든 부품에 센서를 붙여가지고 그 센서의 교체 주기라든지 센서가 어떻게 오작동한다든지 흔히 말하는 프리벤티브 이렇게 메인터넌스 이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다 끄집어내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회사로 가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GE가 잭엘치 시대에 아시아의 매니팩처러부터 도전받아가서 효율성 때문에 고민하는 회사는 더 아닌 거죠. 산업 인터넷에서 리드가 되려면 잭엘치 시대에 강조했던 효율성보다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사업을 보고 창의성을 가지고 사업을 이끌어내고 IT 기반의 솔루션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인재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더 이상 옛날 잭엘치 시대는 그랬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스택 랭킹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거죠. GE의 연수원장도 그런 얘기합니다. 커맨드 앤드 컨트롤은 잭엘치 시대에 굉장히 맞았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게 먹혀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런터빌이라는 게 GE의 연수원이죠. 크런터빌의 연수원은 예전에 커맨드 앤 컨트롤 잘하는 리더를 키우는 게 연수원의 미션이었지만 이제 크런터빌의 미션 자체는 사람을 커넥팅 시키고 디벨롭 시키는 게 크런터빌 연수원의 새로운 미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도비 시스템이다. 여러분 어도비 시스템 다 사용하죠. 뭐죠? 아크로밧 리더기는 다 사용하실 테니까. 어도비는 체크인이라는 것들을 도입합니다. 키워드는 다 비슷하겠지만 상대평가하지 않겠다. 그죠? 최소한 어도비는 조금 더 이렇게 쿼터별로, 그러니까 분기별로 일단 평가 리더가 멤버들하고 서로 인터랙션을 해라. 이런 쪽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도비도 사실은 이제 절대평가 시스템으로 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러한 annual performance review, 그러니까 스택 랭킹, 상대평가에 의한 연간 평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글로벌 기업이라는 데서 없어질까라는 거죠.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워싱턴 포스트에서 실렸던 걸 제가 일단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분명한 것은 변화의 속도라는 게 굉장히 억셀러레이트 됐다는 거죠. 그래서 수행평가에 대해서 연말에 피드백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사실은. 그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실 우리 한국 교육의 고민은 연말에 수행평가에 대한 피드백이 안 하는 평가자가 수두룩한데, 그것도 안 하죠. 여러분들 회사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고 실제 여러분들의 회사에 있는 리더들, 팀장이나 평가자들 잘 안 할 것이라는 게 제 가설입니다. 검증되지 않았지만. 그죠? 자, 두 번째는 아까 지에서 나왔지만 퀵 리얼타임 피드백, 모바일 이런 밀레니엄 특성이 강한 세대들이 일단 현재 피평가자의 대세가 됐다는 거죠. 그죠? 피평가뿐만 아니라 피드백을 줘야 되는 대세가 됐다. 세 번째는 평가하는데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든다. 그 다음에 실제 평가자의 다이렉트 리포트, 부하 사원의 수가 미국은 굉장히 늘어난 모양이에요. 데이터를 보니까 2배가 증가했다.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구성원의 성과 추이를 모니터하고 하는 것들이 획기적으로 발견됐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금 더 마크로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이제 우리 인류 사회를 운영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현재는 채찍과 당근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굿브론에서 제창을 했고, 테일러와 포드가, 그죠? 사실 산업 현장에 구체화시킨 거죠. 근데 이게 대해서 도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더 이상 서비스 앤드 구스가 희귀하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배분 시스템의 결함에 의해서 일부는 재화와 영역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이미 충분하다. 그래서 앤더슨이라는 사람 프리한 책에서 앞으로의 모든 재화 서비스의 가격이 프리로 근접할 거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모든 SNS 서비스 돈 내고 사용하시는 분 거의 없죠. 그거와 비슷한 일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현재 지금 얘기되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죠? 첫째, 3D 프린팅, IoT 등등 해서 이게 일의 속성을 바꾸고 있다. 세 번째는 일에 있어서 일의 의미의 근본을 찾으려는 아주 장기적인 트렌드가 있다고 봅니다. 그죠? 우리가 경제적 인간, 가치적 인간 이런 패러다임을 보면 당근과 채찍의 원리는 경제적 인간 패러다임에서 나온 거고. 그죠? 그러나 사람은 이기적이면서도 이타적이고 이성적이면서도 감성적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일의 본연의 재미, 의미, 유의를 찾는 그런 트렌드가 있다. 그리고 사회과학에서 가장 검증된 그러나 가장 무시되어 온 연구 결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캔들 타스크 유튜브에 가면 다니엘 핑크가 유튜브 강의한 게 있습니다.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어요. 요는 굉장히 여러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그림을 줍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두 그룹을 나눠요. 하나는 인센티브를 주고 인센티브를 안 주고 인센티브 준 그룹이 실제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 펑셔널 픽스드니스. 인센티브를 주는 순간 기능적 고착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왼쪽 그림 보면 앞정이 박스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정은 박스 안에 있어야 되는 거라는 기능적 고착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MIT의 댄 에리얼리는 이런 거죠. 세 개 그룹으로 나서 세 개의 유형, 세 가지 수준의 성과를 했어요. 근데 8개 게임에서 공이 성과급 조건이 높을수록 성과가 저조했고 가장 높은 성과급 조건에서 성과 개선된 유일한 한 개의 게임은 단순 조작 게임, 키보드 치기 게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험 그룹과 무관한 결과, 실험 그룹이라는 것은 뭐 MIT 학생이냐 인도 빈민층에서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능적 고착에서 벗어나 창의성이 요구되는 사람들, 마케터, R&D 요원, 그죠? 이런 사람일수록 우리는 인센티브 더 많이 적용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기업에서. 맞죠? 근데 기능적 고착이 필요 없어. 정형화돼서 에러 없이 기능적 고착이 더욱 생산적으로 이렇게 적용돼야 될 때. 대표적으로 뭐 업무에 따라 좀 다르게 블루 칼라겠죠. 그죠? 오퍼레이션 라인에 따라서 일을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균등 보상을 하고 있죠. 이게 우리나라의 그 보상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성과 방식은 크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탑다운 방식, 목표의 캐스케이딩, 뭐 아까 류양 선생님도 방침 관리해서 뭐 전사적으로 쭉 간다 했는데 이제는 팀 중심이 돼야 될 것 같다. 전사 목표와 연계는 되어 있으나 팀이나 부문의 특성을 반영한 로컬 목표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연간 기준 시행, 많은 행정 절차인데 연간의 의미가 이제 이게 굉장히 빨리 변하는 시대에는 큰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 지속적이고 주간, 월간 단위의 시행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많은 템플릿, 양식. 우리 여러분 평가하면서 양식 굉장히 많이 쓰시죠? 사실 몇 가지 회사의 양식을 봤는데 전통적인 게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의 평가 양식이 제일 복잡합니다. 컬럼도 제일 많고 줄도 제일 많아요, 사실은. 근데 간소화된 템플릿을 사용하는 추세로 갈 거다. 점수 부여 및 순위화에서 포커싱을 하는데 순위화가 아닌 지속적 개발, 지속적인 개발이 방점인 거죠. 개발에 초점이 줄 거다. 보상은 부여된 점수와 타이트하게 연계를 시키는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보상 수준을 설정할 거다. 마지막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HR 주도의 성과 관리인데 현장 라인 매니저 중심의 성과 관리로 갈 거다. 이게 이제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동체적 커뮤니티적 성과주의를 하는 회사는 다 라인 매니저 중심의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GE, 1990년대 GE가 대표적이지만 센트럴라이즈된 헤드쿼터, 인사팀 중심의 인사를 하는 거죠. 왜? 제도로 픽스를 시키잖아요. 상대평가해서 SABCD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주세요. 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동체적 성과주의를 하는 회사의 특성을 보면 인사의 아키텍처가 좀 다릅니다. 일단은 인건비의 버젯에 대한 유연성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GE같이 예전에 1990년대 GE는 전사 인건비를 가지고 각각 잡밸류별, 직급별 이렇게 인건비를 컨트롤하는 시스템. 아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시스템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공동체적 성과주의, 예를 들어 P&G 같은 경우는 마케팅 A라는 부분이 있으면 A 부분이 1년간 쓸 수 있는 인건비를 줘요. 예를 들어 10억, 예를 들어 뭐 $10,000다. 그럼 $10,000를 가지고 실제 마케팅 펑션 헤드가 내가 주니어를 몇 명 쓸 건지, 엑스퍼트를 몇 명 쓸 건지, 리더를 몇 명 쓸 건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가하고 보상, 그러니까 외재적 보상, 금전적 보상이 이 꼴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보상을 하는데 실제 평가하고 바로 연결해서 그게 일정 부분은 정합성이 있겠지만, 상관관계가 있겠지만 100% 그게 연계되는 게 맞다라는 게 외재적 보상 시스템을 갖고 있는 마케팅 성과주의 회사의 어썸션이고, 그렇지 않다, 이 꼴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회사가 커뮤니티형 성과주의를 하는 회사의 기본적인 어썸션이에요. 가장 키워드는 one size fits all, 하나의 제도적인 프레임이 모든 회사에 맞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것은 one size fits one, 여러분의 회사에 맞는 성과평가와 보상제도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비즈니스 네이처, 업의 특성과 조직의 특성, 여러분의 리더십 벤치가 갖고 있는 성과평가와 보상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끌어내서 가치화시켜서 여러분들의 회사의 제도, 성과평가와 보상체계에 녹여내는 게 여러분들의 가장 키 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가 드릴 말씀 마치겠습니다.